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었고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합니다. 유튜버 에릭 코노버는 고급 투어와 바이럴 영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제 그는 훨씬 더 심각한 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뉴햄프셔 경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을 폭행하고 수마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제 극적인 법정 전개 속에서 코노버는 새 항소를 제출하며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됐습니다. 사이드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사이드바에서 추적해온 이야기의 중요한 업데이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튜브 라이프스타일 및 고급 부동산 스타 에릭 코노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3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영상을 봤거나 수백만 달러 대저택을 소개하는 투어나 브이로그로 그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어둡고 폭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은 3월에 발생했으며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과속 후 뉴햄프셔 경찰과 수 킬로미터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격전 도중에 그는 일부러 바틀릿 경찰관을 들이받아 그 경찰관이 40피트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코노베어는 처음에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박살내겠다고 맹세하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신 상태를 둘러싼 싸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사건 당시 심각한 조울증 조증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즉 주측은 그가 그것을 법적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계획했고 어느 정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제 갑작스럽고 극적인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에릭 코노버가 법정에 출석했고 이번에는 그의 말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이었고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때 경찰이 자신을 함정수사로 몰아가며 서류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혐의와 싸우겠다고 맹세했던 유튜버가 그는 이제 판사 앞에 서서 자신의 사건의 흐름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 즉 몇 년간 감옥에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때때로 현실보다 더 기이하기 때문입니다. 에릭 코노버는 36살의 유튜브 스타로 구독자가 거의 300만 명에 이릅니다. 그의 채널 전체가 럭셔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비싼 수백만 달러짜리 대저택들을 둘러보죠. 그는 비싼 도시의 화려한 라이프스타일 영상을 만들며 그의 브랜드는 동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브랜드가 올해 3월 15일 뉴햄프셔 시골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날 코노버가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에서 지프로 55마일로 과속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멈추려 하자 코노버는 8마일 동안 도주하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코노버는 결국 차를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틀릿 경찰관 카메론 에밋 시도보로 차량에 접근했고 검찰은 코노버가 고의로 에밋 경찰관을 향해 차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에밋 경찰관은 보닛 위로 튕겨 40피트나 날아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코노버는 다시 도주하며 경찰과 두 번째 28마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한때 목격자들은 그가 선루프를 통해 주먹을 공중에 흔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마침내 그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추격을 끝내려고 스파이크 스트립을 썼기에 처음엔 혐의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1급 폭행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처음에 그의 경찰관에 대한 행동이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WMUR의 보도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는 사실 몇 달 전에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 카운티 검사 키스 블레어가 설명했듯이 그가 경찰관을 치려고 했다는 살인의 의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처음부터 코노버의 법정 진술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반항적이었고 경찰의 음모에 대해 주장했으며 자신의 유명세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신의 기소 절차 중에 법정에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든 내 정신적 능력을 시험하려 든다면 나는 지금 내 지성으로 모든 사람을 완전히 논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자만심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의 표적이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1500일 넘게 술을 끊었다고 말했으며 경찰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그를 보석 없이 구금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그의 정신 능력을 두고 몇 달간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변호에 참여할 수 있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WMU의 보도에 따르면 먼저 쌈월의 정신감정심리가 열렸습니다. 코노베어는 30일간 정신건강기관에 수감됐고 4월에 심신이 온전하다고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두 번째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고 이는 심신능력과는 다릅니다. 심신미약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호인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검사들은 처음부터 그가 겪었을지도 모를 어떤 종류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감옥에서 아버지와 나눈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가 항상 쓰는 방법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주장해 나를 다트머스 히치콕 메디컬 센터 같은 좋은 시설로 보내는 거야. 이 내용은 심신미약 여부를 다루는 과정에서 제출됐지만 그의 정신건강 전반에 의문이 제기된 셈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실제로 있을까?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일어난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재판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에릭 코노버가 캐롤 카운티 법정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유죄 협상을 받아들여 두 가지 중범죄 혐의, 즉 1급 폭행과 무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주립교도소에서 4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노베어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번엔 한때 사람들을 처참하게 만들겠다던 그 남자가 전과는 다른 어조를 보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매우 후회합니다. 참고로 그가 때린 경찰은 카메론 에밋은 법원에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하며 이번 일이 자신을 영원히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법적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리고 놀라운 결론, 실제로 그의 형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기대할 부분에 대해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은 노련한 재판 변호사이자 저희 쇼의 친구인 리치 쇤스타인입니다. 리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왜 그가 유죄를 인정했을까요? 노련하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좋은 거잖아요.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경험도 많고 책도 많이 읽어서 지식이 풍부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네. 네네네네네네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왜 그가 유죄를 인정한 거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그를 상대로 한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시,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이런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갔다가 지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유죄 인정할 때보다 처벌이 더 심해지잖아요. 맞죠?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고 느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형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전략의 변화가 있죠. 몇 달간 변호인 측이 정신건강 문제를 강조한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피고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잠재적으로 심신상실 방어, 즉 두 가지 다른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측은 처음부터 계획된 행동이라 주장했고 유죄 인정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궁금한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걸 계속 밀고 나갔다면 조증 에피소드였고 그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정신 이상 문제가 있었고 뉴햄프셔 주법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유죄를 인정하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가 유죄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우리는 그 변호가 성공적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나 시도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말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있고 정말 탄탄한 심신미약 방어나 그와 관련된 방어 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합의해서 당신의 의뢰인이 수감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에서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괴롭고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항상 겪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게 언제 정신 이상으로 간주되어 형사사건에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그의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 이상 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뉴햄프셔 주법을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주의 법이 다른 관할 구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곳은 다른 규칙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즉, 형사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정신질환이나 결함의 결과라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예로는
공식적인 정신질환이나 장애 진단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관할 구역에서 보통 보는 것보다 더 폭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재판에서 시도했다면 어땠을지 성공 가능성도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며 꽤 똑똑하고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한 번의 조증 에피소드로 난폭 운전을 해 여러 사람을 죽일 뻔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가진 정신적 상태의 결과라고 해요. 제게는 그게 좀 억지로 들립니다. 제 말은 배심원들이 이렇듯 평소에는 유능한 사람이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정신적 붕괴를 겪었다는 걸 믿게 만드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동정심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에게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빠르게 운전하고 처음에는 8마일을 추격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는 이 8마일을 더 추격하고 경찰관을 치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아버지와 통화한 녹음도 있습니다. 오, 세상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는 일부러 연기했고 정신건강 문제를 핑계로 삼으려 했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 말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그는 정말로 조증 에피소드를 겪었을 수도 있고 이게 내 최고의 방어야, 사실이야, 이게 내 최고의 공격이야, 이걸로 가야 해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죠. 배심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통화가 증거로 제출됐다면요. 네, 제가 검사였다면 그 사건이 재판에 갔을 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고속 추격전을 해본 사람은 이제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고속 추격전은 본질적으로 조증적인 사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속 추격전에 가담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말할 건가요? 예, 그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논쟁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가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말하자면 아주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고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거의 알다시피 구독자가 300만 명에 달합니다. 배심원 선정 외에 이 사람 알아요? 영상 팔로우 하나요? 왜 질문이 증거로 쓰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콘텐츠 일부가 증거로 쓰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쟁점과 관련 없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사 피고인의 평범한 일상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보여주면 배심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훌륭하고 생산적이며 유튜브에서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죠. 배심원들에게 그런 점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검찰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년에서 10년, 그는 얼마를 받을까요? 저게 형량범이죠. 전체 사건을 보면 살인미수 혐의라면 수십 년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살인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그 혐의를 취하했습니다. 그가 처음과 이번 혐의를 보면 징역 4, 10년형은 그에겐 승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얼마나 복역할까요? 형량의 범위가 있으니까요. 네, 형량의 범위가 있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가 가석방 기회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혹시 그 범위보다 더 짧아질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좀 덜 심각한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제 생각엔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애초에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가 도로에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 사람을 보닛에 올려 40피트 나 운전했고 그 사람이 살아서 다행이에요. 네, 하지만 제 말은 저도 동의해요. 들어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가 경찰을 죽이려 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는 여기서 좋은 거래로 40년을 받으려 해요. 그가 얌전히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재활 노력에 참여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그는 모범 시민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 범위의 최저 기간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죠. 이 사람은 3, 4년 만에 출소해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그게 승리일 겁니다. 그가 이 사건을 재판까지 갔다면 승산이 없었고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의 발언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녹음된 교도소 전화 통화는 제쳐두더라도 만약 그가 언젠가 석방된다면 그 내용이 나중에 분석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에 에릭 코너버의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던 에릭 코너버는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음모라고 했고 자신을 겨냥한 허위 기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후회를 표현한 에릭 코너버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하죠.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를 보인다면 그래서 4년에서 10년 사이에 형량이 나온 건가요? 그리고 그게 그가 더 낮은 형을 받을지 더 높은 형을 받을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주 추측성 강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처음에 했던 시스템이 자신을 적대시한다는 발언에 관한 겁니다. 제 생각엔 그는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모두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방어 논리를 시험 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중의 일부가 이런 경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형사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변호를 위해 돈을 기부하고 재판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즉, 지지자들이 법원에 나타나는 것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마 그는 본보기가 되어 다음 카렌 리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는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죠. 맞죠? 그는 전략을 썼지만 효과 없었어요. 그는 미친 전략도 생각해봤지만 그게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전략을 선택했어요. 유죄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가장 적은 처벌을 받고 이 일을 빨리 끝내자는 거였죠.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피해자 영양 진술서가 있었고 그 진술에서 이 경찰관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겪은 일을 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 경찰관이 여기 계신 소송 전문가에게 여쭤봐야겠네요. 그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경찰관이 코노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어떤 이유로 소송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거기에 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라면 왜 뺑소니로 그를 고소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만약 차가 그들을 치고 본인 위에 태운 채로 다치게 하고 도망갔다면요. 그런 일이 길거리에서 생겼다면 당신도 고소하고 그 사람이 돈이나 보험이 있길 바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이런 경우 보장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그 경찰관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될 이유 없잖아요. 경찰관이라고 해서 그런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말씀 듣고 보니 그 경찰관이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내가 먼저 이걸 생각했다고? 말도 안 돼. 정말 미친 일이야. 아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제시. 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잖아. 하지만 알다시피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을 막는 건 아니야. 그게 영향을 미치긴 해. 그래, 왜냐하면 사실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내가 경찰관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야. 그 사람이 유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래, 그는 1급 폭행과 무모한 행위 혐의 모두를 인정했어. 맞아. 그러니까 이 경찰관은 그를 폭행 뺑소니로 고소해야 해. 그 지역 관할에서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그 유죄 인정 사실을 증거로 사용할 거야. 우리는 그걸 금반원이라고 해. 그는 폭행을 인정했으니 그런 행동을 부정할 수 없어. 그리고 우선 나는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당신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다치셔서 정말 유감입니다. 더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약 이 에릭 코노버 법적 드라마가 계속될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마무리 느낌이에요. 민사소송 여부와 관계없이요.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그 남자와는 정말 달라요. 그의 법정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법적 사실들. 예를 들어 고속 추격전과 경찰관 공격 등입니다. 코노버가 초기 심리에서 만든 광경이 법적 사실을 거의 가렸죠. 그 장면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기 증거는 모두 조작됐습니다. 누가 내 정신을 시험하면 나는 지금 당장 내 지성으로 모든 사람을 박살낼 겁니다. 이건 자만이 아닙니다. 저는 1558일간 금주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몰다니 저는 공인입니다. 그런데 리치, 내 의견이 궁금한데
이게 만약 네가 이런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데 그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런 의뢰인을 어떻게 관리해? 아니면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제지하나요? 사건 초반이 그랬어요. 능력, 정신, 감정 문제였죠. 우리는 그의 정신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의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건 두 가지 별개의 문제입니다. 능력 문제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뢰인이 무능력하다면 그건 그들이 변호 준비를 위해 당신과 함께 일할 능력조차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변호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유능한 의뢰인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단지 성격이 까다롭고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피해 의식이 있고 그런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뢰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당신은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계속됩니다. 맞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녹화될 것이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제 말은 이 사람의 직업이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들려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단지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송은 다르다는 걸 설득하려면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오직 배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대중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나중에 발목 잡힐 말은 삼가세요. 이 사건에서 이기면 그때는 뭐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 전달은 쉽지 않아요. 글쎄요, 그는 이제 유튜브에 없어서 완전히 다른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는 지금 주립교도소에 있고 최소한 말해도 그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리치 스웬스타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제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